2023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거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 체제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스에 우리가 참여한 것은 쉽게 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이 날뛰는 것을 제재하는 그러한 제재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날뛰느냐? 바다에서 날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옛날에 안병태 제독이 참모총장을 할 때 대양해군이란 기치를 내걸었고, 저도 그 무렵에 대양해군이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대양해군의 기치를 들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항공모함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강조할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평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부분입니다.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도하 언론이 보도했죠. 우리는 한미일입니다.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 기존의 룰을 깨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힘으로 대만 해협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그리고 동주국해, 그리고 우리의 서해까지 모든 바다에서 힘으로 현상 변경하지 말라 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고를 빵 날렸습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얘기했는데, 이 유엔 협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비주를 해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정신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죠. 이 세 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정식의 섬,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나 영유권을 가질 수 없는 섬은 그 영해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런 영해일지라도 무해 통항권은 인정해야 되는데 중국은 국내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중국도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국이고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했고 참여했으니 지켜라 라고 강하게 했습니다. 인도 패시픽 전략이 굉장히 지금 화제인데, 그게 앞에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이렇게 나갑니다. Free and Open,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그러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이고 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이 앞에 일본 총리를 아베가 했었잖아요. 암살당한 아베 때 외무부 장관 했던 사람의 큰 아주 뺑뺑 돌아가는 안경 쓰고 심술궂게 생긴, 자기 할아버지가 외조분가가 일본 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이 시작을 하고 아베하고 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갑자기 그 일본 외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죠. 그래서 인도태평양이 오픈돼 있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중국이 힘으로 자꾸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런 개념을
이제 일본 외무상이 만들고, 그리고 아베가 인도에 가서 그게 한 2012년쯤 될 겁니다. 그 해상 물류를 자유롭게, 그걸 이제 Sea Lane of Communication, 바다로 쭉 물류가 다니는 걸 슬록이라고 합니다. Sea Lane of Communication 줄여서. 그런 거 문제 등을 하기 위해서 인도양의 강자가 인도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한 게 쭉 합쳐져서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가 되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정부가 참여하면서 미국의 전략이 되면서 쭉 미국이 나중에 패시픽 컴바턴드 커맨드를 인도 패시픽 컴바턴드 커맨드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일본이란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을 때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 전에 때리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때리면서 세계 질서를 자기네 힘으로 바꿔보려고 해봤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이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 큰 포석을 뚫을 줄 알아요. 이거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되게 그런 걸 할 줄 알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우리만 이렇게 보고 내 요랑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답답하던 건 자기 요랑도 못하는 사람은 참 답답했는데, 요즘은 지 요랑만 하는 사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아니, 물론 자기 요랑도 못하는 사람 보면 더 답답하지만, 자기 요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수신이 되고 제가 되면 치국 평창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 움켜쥐고 나만 내 거만 할래 그러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는 우리 우민끼로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뭐 우리끼리만 잘 살아, 물론 북한이 동의하지도 않는 거 속는 건데도 그런 게 이제 자기 요랑만 하는 사람, 답답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는 세계적인 변화를 참여를 못하고 거기에 결정되면 나중에 질질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누가 이제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세력 균형 이론이 있어요. 강한 나라 제1국가, 제2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나라가 첫 번째 나라를 치지 않는 이상은 둘이 그냥 이러고 갑니다. 물론 이게 1등이 더 우월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치게 되면은 자기도 큰 중상을 입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세력 균형을 탁 잡혀간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거나 뭐 해서 콱 무너지면은 패권국가가 되는 거죠. 넘버원이. 또 반대로,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을 탁 잡고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세계가 평화기간이다. 그때 어느 쪽에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1등 국가에 붙어야죠. 2등 국가에 붙으면 불리하죠. 냉전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유리했죠. 북한은 소련한테 붙어서 불리했죠. 미국이 이제, 그게 이제 세력 균형 이론이고, 또 하나가 세력 전위 이론. 전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2등 국가가 국력이 막 커져서 1등 국가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둘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버리면 국제질서가 확 바뀌죠. 1등 국가가 이길 줄 알고 거기에 줄 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확 바뀝니다. 이 세력 전위 이론에 의하면 이게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세력 전위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거의 다 석권에 들어간 거는 세력 전위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완전히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일본이 되는 건데, 간땡이 부어갖고 미국을 때렸다가 폭망을 해버렸죠. 그리고 2차 대전 때까지는 영국이 넘버원이라고 봤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다투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일본이라고 봤는데, 아니 유럽에서 독일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영국을 때리니까 영국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도움 달라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미국이 우위에 올라오죠. 그래서 미영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령관을 할 때 미국에서 보낸 아이젠하워 대장이 총사령관이 되고 영국에서의 몽고메리 대장이 부사령관이 되는, 그건 아주 전쟁하지 않고 세력 전쟁가 부드럽게 일어난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독일을 깨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깨면서 슈퍼파워가 되죠. 거기 다시 소련이 등장해서 막 연합국이 쭉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그게 이제 1990년, 91년에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 전이가 지금 중국은 막 경제 성장이 쭉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성장한 이유는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이간질시켰잖아요. 닉슨 때부터. 그래서 중국하고 접근해서 짝짝꿍 하다가 국교도 맺어주고 중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장을 막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고 하니까 중국이 쭉 크면서 소련하고 서로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그럼 미국은 그때 그 중국이 계속 미국 말 잘 들을 줄 알고 도와줬더니 이게 시진핑 들어서면서 우리가 넘버2고 미국하고 맞먹어야 된다면서 신형 대국 관계 이게 세력 전의를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들어가는 거고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그래도 내가 세계 미국과 더불어 왕인데 우리를 인정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원래 자기 영향권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때려버렸잖아요. 미국한테 대든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세력 전의를 꿈꾸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세력 전의를 꿈꾸는 건데 이걸 쫙 막기 위해서 미국이 유럽에서는 나토 이쪽에서는 한미일 중심으로 한 유엔사 플러스 유엔사 체제로 이제 대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변경을 하지 말라고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북한보다도 중국을 더 많이 얘기했어요. 자, 이런 큰 그림이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제1당인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거였느냐. 권철승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랬는가 브리핑에서 이번에 한미일을 준군사동맹으로 봤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일본은 군사동맹을 우리랑 할 수가 없죠.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 쓰는 게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런 언론들이에요. 우리 건 다 퍼주고 뭘 얻었느냐. 미국 하자는 대로 다 짝짝꿍 해주고 뭘 얻었느냐고 질문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뭘 얻었느냐. 뭐 북한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우리가 살살 달려서 가야 되는데 얻어낸 게 없지 않느냐. 햇볕 정책할 수 있는 것도 얻어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북한이 더 무장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권 수석은요.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 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일본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안보 위기가 심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보는 모양이죠.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절이라 그랬는데 그게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보는 거 이 모양이죠. 이건 청맹관이에요. 한국의 안보 위기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 수석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없었다. 그 반대하는 입장도 기시다한테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8월 22일 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토론회를 갖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역시 비난을 하는 쪽으로 갔고요.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의견을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에 지금 중국이 군용기 42대를 떼어서 그리고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11척의 함정을 동원해서 오키나와 바로 북쪽에 있는 미야코 해협 통과하는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군용기 42대를 띄어서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대만 북부 서남부 해역에서 공역에서 해군 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경보기를 동원했고 전자전기, 그 다음에 중국 고유의 전투기인 걔네 전투기는 J로 나갑니다. 누구누구를 적군을 섬멸하다 할 때 섬자를 중국 발음은 젠이라 그래서 젠을 J로 써서 J10, J11, 뭐 J16 이렇게 수호이 계열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거 그런 전투기들하고 그 다음에 헬기까지 동원해서 42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훈련한 주체는 중국은요 5개 전구를 갖고 있어요. 옛날엔 7대 군구였는데 그걸 쪼개서 가운데 중부 군구가 있고 동서남북 5개의 군구로 나눠놨습니다. 각 군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랑은 비슷한 건데 각각의 정부가 6회 공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정부가 있고, 북부정부는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몽골.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 역사적으로 북부공정 대상국가를 상대하는 거고요. 중부군부는 중국의 핵심인 베이징 주변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 동부군부는 뭐냐? 북부군부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 내몽골 지역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동북 삼성 지역하고 산동성이 들어갑니다. 그 산동반도가 우리를 딱 찌르고 있는 그 반도인데, 거기가 바다 건너서 동북 삼성 지역하고 연결돼서 북부 전구로 들어갑니다. 산동성 지역은 아주 고래저부터, 즉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도 거기서 출동을 했었고, 김유신 세력이 박살을 냈던 당나라 군대들 글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시발이 되는 동학난 때 그 동학을 제압하겠다고 달려오는 청나라 군대도 바로 그 산동반도에서 출발해서 아산만으로 지금 당진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항상 거기는 한반도를 노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북부정부고, 동부정부는 누구랑 싸우는 건가 하면은 일본하고 싸우고 대만을 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그 동부군구의 대변인이 동부정부가 대만섬 주변에서 해군공군 연합 전시 대비 순찰과 병력 합동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정부가 있는데, 남부정부는 뭔가 하면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에 있는 숱한 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남중국해를 담당하고요. 서부정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 내에서도 티베트하고 위구르는 자체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압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인도하고 상대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자, 동부정부가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왜 했는가 하면은, 지금 대만에서 총통, 대통령은, 최영문 씨, 차이잉원 씨고, 이제 부총통이 남자인데, 라이칭떠네. 한국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양반이 부총통이고, 이제 차기 민진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인데, 이분이 남미를 방문하고 미국을 거쳐서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딱 겨냥해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상을 불러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고, 대만의 부총통이 남미를 순방하고 올 때 미국을 거쳐감으로 해서 중국에 사인을 준 건데, 중국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권칠승 씨가 우리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왜 끼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을 늘 취재하는 입장에서 우리 육군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저도 거긴 동의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전력을 키울 때 육군하고 공군을 키우면은 가끔은 미국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오련히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하고 육군하고 공군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의 2사단과 8군이라는 육군을 두고 여기에 2개의 비행단과 포함해서 제7 공군을 두지 않느냐. 근데 해군은 없단 말이에요. 해군은 한반도에 주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군을 키우게 되면 그 해군은, 미국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해군력으로 하잖아요. 항공모함 가지고. 그런 작전을 할 때 우리가 동맹을 강하게 맺으면 우리 해군은 징발당한다. 미국이 중국 통제하거나 뭐 할 때 일본 자위대와 더불어 동맹이니까 거의 출동당하니까 우리는 실익이 적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거기에 공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생각은 뭔가 하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고 우리는 무역을 못하면 못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에너지 공동대응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중요한데 원자력을 때려 죽인 게 누구다? 문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에너지가 뭡니까? 중동에서 오는 원유잖아요. 그 원유가 어디 옵니까? 싱가포르 고 말라카 협 통과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대만 협 통과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다 중국이 지금 자기 통제하는 위험한 바다로 오는 거예요.
이 바다를 미 칠함대에 가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조선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끊어지면 사실 미국이 안 하면은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되는 거야.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육군 스타일의 생각들이 참 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자기 유랑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유랑을 해야지. 미국이 아시아를 해주면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더 잘해주잖아요. 그게 동맹이지 않습니까? 아, 미국이 대만해안 문제에 뭐 배를 보내고 싶은데 모자라는데 한국의 항공모함이 딱 가서 역할을 해주면,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를 누가 때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하는 거에 딱 맞춰 툭툭 돌아가니까 한국의 안보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처럼 북한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계속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제목에서 대양해군을 부활하자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다시 보수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난 정권 때 송영무 씨가 해군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 초대 국방부 장관 하면서 좀 몇 가지 망쳐놓은 게 있죠. 그분은 사실 망쳐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군 3함대 부산에 있는 거를 목포로 옮기게 했죠.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지금 우리 해군의 주력이 서해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평택의 2함대, 목포의 3함대, 제주도의 기동함대까지, 기동전단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송영무 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육군이 목소리가 올라가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해군이 원하는 대로 해군력을 키워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항공모함 만든 것처럼 딱 가다가 이 정권에서는 해군조차도 입을 못 꺼내고 있어요. 근데도 육군하고 해군이 공통의 이익은 뭔가 하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이익이다라는 건 그건 다 알아서 차라리 한다면 그걸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중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터지면요, 이거는 거의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은 미국이 대응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개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말자. 그건 진짜 미국의 고민이고, 그러한 전쟁이 나기 전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제압하고 미국과 더불어 그 고민을 하자. 그럼 미국이 해양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면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고 항공기를 싣고 저기 남중국해까지, 싱가포르 아파트까지 가서 쫙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 인도양 오는 건 인도가 지켜주더라도 거기도 미군이 있죠. 5함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쭉 이걸 지켜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일본도 호위 함대라는 게 있는데, 호위 함대가 4개의 호위 대군이 있어서 이 호위 대군들이 그쪽까지 가서 작전한다는, 그래서 걔네들이 과거에 1,000해리 전수왕이 지금은 적극적 전수망에서 아예 거리 자체를 벌어는 안 합니다. 1,000해리면 자기 영해에서부터 1,600km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도 600해리 해양작전 얘기 나오면서 대양해군 얘기했는데, 요즘 그것도 얘기 안 나와요. 항공모함 만들면은 미국이 원할 때 끌려다닌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해양 슬럭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 우린 죽어요. 미국이 지켜주니까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역할을 하는 한국이 무너지도록 미국이 두냐, 이겁니다. 안 둡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우리 해군하고 육군이 그토록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무조건 만듭니다. 왜? 이거 수중에서 호위하려면 잠수함이 필요한데, 수년 동안 물속에서 잠항할 수 있는 원잠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 209, 212, 213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원잠은 항공모함 가기 전에 하는 건 필요한데, 타겟을 항공모함으로 해놓고 가다 보면 원잠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는 해양 질서에 참여하면요, 북한까지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양해군 기치를 살려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갖고 진짜 기동 전단 함대를 갖자. 일본은 걔네들은 항공모함 비슷한 걸 수송함으로 해갖고 4척을 가져갖고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하는데, 우리도 지금 독도급 3번함부터를 한국형 항모로 해서 3척을 해가지고 3개의 기동 전단을 갖는 기동 함대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원잠을 붙여가지고 바다에서 또 쫙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힘도 쓰고, 북한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세력전이를 시도하다 무너졌을 때 중국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니까 북한도 흔들려서 우리는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대항해군의 기치를 들자. 다시 항공모함을 추진하자. 그리고 항공모함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KF-21 한국형 전투기 함재기형 N버전, 네이비 버전 또는 뭐 머린 버전 그런 거 만들어 올려봐야 소용이 없고요. 미국의 F-35B를 올려야 됩니다. F-35B 한 60대 정도를 도입해서 그걸 20대씩 세 척의 항공모함에 올리고 해상작전을 쓰고 필요하면은 공군의 F-35A 비행단과 더불어 스텔스 작전할 수 있는 공군작전용으로 쓰고 만약에 우리 해병대가 어느 적진에 상륙한다면 항공모함으로 재해작전할 때는 해군이 쓰고 상륙작전에서 해병대가 적진 들어갈 때는 해병대 지원기로 해병대 비행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F-35B는 해군, 해병대, 공군 공용으로 종합관리는 공군이 하되 해군이 주로 쓰고 공군도 쓰고 해병도 쓰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F-35B를 해야 됩니다. F-35B를 당할 수 있는 함재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하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저는 중국이 도발을 해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국이 굉장히 고민할 문제고 우리는 무조건 참전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뭐냐, 유럽에서도 보게 되면 전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 통수권을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평시작전 통제권은 합참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시민통제, 군부에 대한 시민통제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민간인이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밑에 합참의장이 다 통제하면서 이게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사실 합참의장은 우리 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사 자문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돼요. 대통령도 자기 밑에 하나의 총사령관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령관을 둬서 분산시켜야 그 디바이드 앤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앤 룰,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시작전 사령부가 몇 개 있는데 서복 도서방에 서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방사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합동 드론사령부, 드론사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한 작전을 하는 평시작전 사령부가 되죠. 그 다음에 육군의 지작사령부, 공작사령부, 해군의 해작사령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단일 군종의 전투사령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분산시켜 놓고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지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육군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의 특수전 여단을 딱 묶어서 합동 특수전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유사시에는 미국의 특전사고 합작과 한미연합 특수전사령부가 돼서 전시 땐 그게 쓰지만 평시에 우리가 쓰자 이거예요. 이거 하고 이 제너럴 아토믹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리퍼라고 하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고도 무인기인데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팍 쏴가지고 알카에다 1인자도 죽이고 이란의 특수군 사령관도 죽이고 하는데 우리 그게 지금 도입했단 말이에요. 더 도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특수전 사령부가 딱 연결해갖고 북한의 핵 뭐 하는 놈들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게 평시작전권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빈말이 아니란 걸 미국은 따박따박하잖아요. 이란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발 뻗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핵 쓰겠다고 지랄하겠지만 뭐 대꾸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권치승 대변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예 논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정부 차원에서 무시하고 야당이든 제야단체가 내버려두고 일본에서 방미했을 때 가만히 지켜 있다 보면 아무 피해도 없거든. 그건 끝이에요. 그럼 저 거짓말장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 쓰겠다 뭐 하든 간에 계속 따박따박 핵 쓰겠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해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국정원과 더불어 촥촥촥 해나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수권 체제를 대통령이 직접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군인들이 소심해서 그걸 안 해요. 과거의 군부정권 때는 그렇게 하면 출세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거 하면 손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판단 안 합니다.
그냥 상부가 어떤 걸 원하나 거기 맞추려고 기를 쓰거든요. 우리 군대가 약해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걸 하라 하고 딱 하게 되면 그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통일 기회를 잡아가야죠. 어차피 김정은은 통일돼도 죽어야 될 목숨이니까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김정은하고 박수치고 잘했다 하는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북중을 억제하면서 이 동북아의 지도를 새로 만드는 게임에,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캠프 데이비드 프린스플에 대통령이 참여한 게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3군 중에서는 해군을 다시 키우면서 항공모함 갖자라는 방향을 잡고, 대통령이 우리 육군의 지작사, 공작사, 해군의 공작사, 육군의 등등 연특사, 합특전사, 드론사 이런 것 다 장악해갖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해나가면 상당히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안보 문제가 풀리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은 안보고요, 그 다음에 치안 같아요. 안전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닦고 SOC 해주면 경제는 확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이 커지고 복지가 커지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을 수복하게 되면 북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토대로 경제개발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8만 불인데 일본하고 우리 거의 차이 없죠. 일본을 따라잡고 4만 불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따라잡고 미국을 취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중국을 제재하는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자. 항공모함 건조를 다시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이 직접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시작전 체제를 정교히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